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당원 초대석 두 번째 시간 우리 김정은 당원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당원 김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워낙 또 유명하신 당원이라서 일단은 뭐 공통된 질문을 제일 먼저 여쭙게 되는데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입당하시게 되고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열린민주당 입당이라기보다는 창당에 네. 같이 참여를 했었죠. 그렇죠, 네. 당연히 계속 존속되어야 할 열린민주당이 합당이 되면서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 다시 열린민주당이라는 이런 진보 정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끝까지 반대했던 분들하고 같이 네네. 의기투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저희 김정은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뵀었던 게 지난 열린민주당 합당과 관련돼서 찬성 반대 토론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 이제 반대로 나섰던 그 3명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정은 당원님이십니다. 김정은 당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정봉주 의원님이 제 정면에 계셔서 저희 열린민주당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린민주당 당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김정훈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정봉주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 열린 우리당 출신의 임종인 의원님이라고 제가 그분 이제 선거를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반대 경선했던 사람이 김영환입니다.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죠. 그런 인간한테 한 번도 못 이기셨어요. 계속 김영환이 배지를 달다가 나중에 이제 안철수 따라갔지만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양양자 그리고 김홍걸, 이상직 이런 의원들이 아직도 배지를 다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열린민주당에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유는 투명성, 공정성, 깨끗함입니다. 그거를 다시 버리고 다시 민주당과 합치려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아쉽고요. 우리 당원들의 보통 생각도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슴 뜨거웠고 열광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 주셨고 물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지만 또 앞에 나서서 또 열심히 도와주신 당원분이라서 혹시 모르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혹시라도 집회에서 보게 되면 꼭 감사의 인사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그럼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때 찬반 토론회 때 제가 네. 최강욱 당대표에게 끝까지 얘기한 게 이제는 우리가 과거 노회찬 의원이 살아 계셨을 때 제대로 된 정의당 네. 그 길을 우리가 이제는 가야 한다. 아까 열린민주당은 제가 당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당인데 열린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미래라고 봅니다. 아까 미래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미래는 열린민주당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정의당을 미래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선생님 개혁안 관련돼서만 국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체하고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의당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었죠. 네네. 최강욱 대표님에게. 근데 전혀 들으시질 않으셔가지고. 근데 당장 내년 총선에 네. 만약에 일개 열린민주당이 그대로 존속을 했다면 네. 정말 어마무시한 파란을 일으켰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정의당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걸 뛰어넘는 네. 지역 정당에서도 민주당 수박들을 밀어내고 엄청난 득표를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열린민주당이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집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대부분이 백수냐, 또 직업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랑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하던 일이 많은데 이제는 전업 유튜브가 됐네. 네. 제가 원주에 하고 있는 그 아델레이드 카페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앤틱 사업, 앤틱 가구 사업을 하던 거를 지금은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 그 앤틱 가구 사업이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외국의 앤틱 가구를 수입해서 네. 유통하시는 네, 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잠정 중단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코로나 때부터 타격이 심했고요. 네.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줄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또 멀쩡해 보여도 암 환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평생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 절반 이상은 올해 안에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 69%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재료비 상승과 임차료 부담 등이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금 사정을 살펴보면 평균 대출 금액은 9,9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오른 5.9%였는데 5명 가운데 1명은 이자율이 8% 이상인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매출액 감소와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3년 이내 폐업을 고민하는 이제 처지입니다. 수입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환율도 굉장히 좀 그렇죠. 환율은 계속 민감하겠네요. 올랐고, 그렇죠? 처음에 코로나 때 힘들었던 게 그 영국에서 주로 컨테이너로 수입을 하는데 영국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네. 한 6개월 정도가 아예 수입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서 있던 물건 다 소진되고 물건 팔긴 팔아야 되는데 수입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타격이 심했고 나중에 이제 수입이 재개돼서 수입을 하려고 하니까 환율이 확 올라가서 이거 국내 시장은 장사가 안 돼서 가격이 오히려 다운이 되는데 수익가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마진이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고환율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78%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와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구 사업을 하시니까 배송을 하게 되면은 유류비가 또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뭐 가구 하나 팔아서 예를 들어 50% 마진이었다면 지금은 10%. 네. 예. 그 정도는 이거는 이제 안 하니만 조건이- 못하는 네.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냥 뭐 카페만 앤틱 카페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요즘 뭐 수입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정은 당원님께서는 뭐 정치 시사 방송도 하시고 평상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아니면 또 언제부터 그렇게 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어요? 고등학생 때는 당연히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요. 네.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쁜 선배 하나가 저한테 뭐 독서 토론회가 있는데 네. 한번 들어와 봐라. 책 읽고 일주일에 한번 책 한 권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니까. 그 책은 절대 안 읽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토론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책을 안 보면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무조건 일주일에 한 권씩을 읽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접한 게 이제 헤겔, 뭐 마르크스, 네. 뭐 이런 서적들을 그때 이제 처음 접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지 못한 사상, 절름발이 사상을 그때 아는 거죠, 당시에.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과 학생회장, 부총 학생회장까지 다 하고 막 그때 운동권이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제가 사실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원래 진보당 계열 쪽이라 제가 좀 강성이라 진보당을 좋아했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이라는 분 때문에 제가 네. 민주당 그 당원이 됐었고 2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22전까지 그러면 민주당 네네네. 그리고 작년에 네. 저희 이제 우리 창당을 하면서 그때 네네. 이제 제가 탈당을 처음으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쁜 여자 선배 때문에 그냥 혹하게 들어갔던 독서 토론 클럽이 지금 이렇게 정치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또 운동권까지 이어지게 네, 되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이어졌는데 그럼 그 여자 선배랑은 어떻게 좀 잘 됐나요? 아니 전혀 안 됐어요. 그냥 다 그 이쁜 선배는 그렇게
미모로 남자들을 하나씩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진보 정당 쪽을 지지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보 정당이다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정의당 나중에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는 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민주당 지역은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항상 정의당을 찍었었죠. 네. 계속 그게 한 10년 가까이는 계속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 노회찬 의원님 살아계실 때만 네. 해도 진보 진영에서 전반적으로 다 2번이었죠 그 당시에는 네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역은 2번을 찍고 비례는 4번 네네. 그 정의당을 찍는 항상 게 찍는, 네.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현재 정의당은 사실 과연 지금의 정의당이 과연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치가 더 이상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하시고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하셨는데,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새로운 정의당, 네. 옛날에 과거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활동했던 정의당, 약자의 편에 서고 가지지 않은 자들의 편에 서는 네. 그런 정당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된다. 네. 민주당은 사실 진보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보수당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박광원 투표에서 93표가 박광원에게 가고 네. 50몇 표는 홍익표에게 가고, 정말 우리를 지지를 대변하고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김두관 의원에게는 단지 10표가 갔어요. 네.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개혁적 뜻을 가진 사람이 10여 명 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 10여 명을 보고 민주당이 마치 뭐 개혁을 할 것처럼, 개혁적인 정당인 것처럼 그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보수당이에요. 네. 정말로 김구를 따르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모토로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진보 정당, 열린민주당이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정말 개혁적인 진보 정당이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어떤 뭐 이즘을 얘기하고 무슨 사상을 얘기하고 이런 진보 정당은 일반 대중에게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를 하는 진보 정당이 우리 열린민주당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존폐가 걸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3개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 3개의 결의안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의 3개 결의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란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53석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현재 47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수도권 등 대도시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고, 농산어초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혼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란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또는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나 지역구 의석수 또는 인구 범위 2대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 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간 인구 범위 2대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 선거구의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 범위의 특례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선거구제 앞에 개방명부식이라는 전제를 붙여 각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해 해당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 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하고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안의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과 같이 전국을 단위로 해 선거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당의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입니다. 3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안의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나 지역구 의석수 또는 인구 범위 2대 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 뒤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주는 준연동형 방식입니다. 그리고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위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한 지역주의 완화 방안,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이 있습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3개의 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결의안입니다. 그럼 뭐 바람직한 선거구제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제안해 주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이번에 네. 지난번처럼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그대로만 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동형 비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골자가 돼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거에서는 사실 속내가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소수정당으로 특히 원외정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요즘에 용현 의원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주고 그렇죠. 민의를 뭐 대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네, 이제 네. 한석짜리 소수정당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잘했고 그러면 차기에 연동형 비례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소득당이 조금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확률이 높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그쪽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거대 정당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간다면 연동형 비례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의 선의의 경쟁이 그렇죠. 펼쳐져야죠. 그리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정이 다시 또 된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좀 작은 정당들이 또 많이 창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촛불 행동에서도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뭐 예전에 비상시국 선언이다라고 하는 제야단체 어르신들도 뭐 창당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정당이 참 열심히 잘해갖고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런 다른 정당들도 많이 생기는 게 당연히. 민주주의 발전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그 창당을 하는 과정이 당연히 우리는 창당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놓고서 당을 만들어서 뭐 국회에 진입하는 게 목표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다른 목적인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또 구설수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앞으로 무슨 큰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제가 뭐 그냥 말만 하는 유튜버 하려고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항상 그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로만 세상이 바뀔까? 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분노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안했던 일이 이제 현수막. 네. 개인 이름으로는 현수막을 걸 수 없으니 우리 열린민주당의 이름으로 해서 현수막을 전국에 한번 걸어보자.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고요. 네. 외세와 내 국노
그대에게 찢기고 짓밟힌 사랑아 나 울지를 마라 너는 울지를 마라 지금은 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5월 7일 일요일부터 한남동 앞에서 집회를 가집니다. 네. 제가 누차 촛불행동에 지금 이런 식의 방법으로는 눈도 깜짝 안 할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없다. 실질적으로 윤석열에게 어떤 뭐 데미지라도 주려면 한남동 관저 앞에서 하는 게 맞다. 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네. 제가 따로 저와 뜻이 맞는 분들과 연대를 해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서 네. 그 위치가 딱 거기서 보면 관저가 보여요. 네. 거기서 윤석열이 우리가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우리의 분노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 어떤 집단의 이름이 정해졌나요? 평화회복 시민연대. 왜냐하면 평화회복 시민연대. 네, 지금 윤석열이 지금 한반도를 지금 전운을 감도는 지역으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네. 다시 그 평화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네. 평화회복 시민연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우리는 성렬이를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면 우리는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헥헥거리며 개 노릇을 자처하고 기시다의 시다바리 노릇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의 공면을 보호하지 않고 국가의 영토를 털어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정권을 발동해서 그 작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만 해주시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구속하자. 윤석열 탄핵이 평화다. 그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죠. 네. 그거 말고 좀 확 와닿는 느낌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네. 예비 구속자 모임. 저는 구속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암 환자라 대한민국 네. 공식 암 환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선봉에서 구속은 안 되면서 계속 선봉에서 싸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김정은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유쾌하시고 또 시원시원하시고 화끈하시니까 앞으로도 윤석열 탄핵 집회에 아주 진짜 큰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당원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인사 겸 해갖고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창당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신 분들이 저희 지금 당원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창당을 한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조금들 많이 기운들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의 일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에 좀 많은 동참들,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이야기보다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누가 뭘 해주기보다 우리가 먼저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끈끈한 연대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우리 당은 구성원들도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용조용하신 분들도 있고 김종훈님처럼 화끈하시고 또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모든 다양한 목소들이 모여갖고 좀 조화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 당도 좀 더 건전하고 건강한 당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지금 창당 이후에 좀 조용한 기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당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들 다 반영해서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정봉주 의원님이 열린민주당이 이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문제에서 사대강처럼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린민주당을 왜 창단하셨습니까? 정봉주 의원님께 묻습니다. 열린민주당 창당 목적.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당화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나요? 사생아처럼 탄생이 됐다고 아까 정봉주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사당화하고 있나요, 제가? 사생아처럼 태어났다고요. 잠깐만요. 아니요. 제가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나고 난 지금 다음에 질문을 잘못 알고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뭐가 이렇게 웃으세요?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이렇게 웃어요? 정봉주 의원님, 네? 지금 뭐가 이렇게 웃어요? 의원님께서 사생아라는 표현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봉주 의원님, 사당화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얘기 좀 들으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질문을 공동적으로 하고 싶은 건요. 지금 찬성 쪽에 참여하신 패널들께서는 지금 합당을 찬성하시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지가 일단 제일 궁금하고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개혁과제를 선결 조건으로 걸면 그러면 합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서 사실은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개혁 주장을 그 민주당 내에서 안 했던 분들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합당 이전에도 그 논리 이전에도 개혁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개혁 과제들이 사실은 실천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하반기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뭘 했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비교섭 단체로 법사위에 배정되어 있는 한석을 이용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법안들을 법사위를 통과시켰던 게 가장 큰 업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럼 이제 합당 이후에 법사위가 여당은 11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섭 단체 지금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의당이나 혹은 국민의당 쪽으로 법사위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실제로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법안 통과를 법사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지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으로 만약에 그걸 만들었다라고 해도 개혁과제를 받는다라고 해도 실제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